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중앙은행의 양적 긴축이 조만간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노동시장 둔화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인정하며 점진적이고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MD가 오라클과 AI 반도체와 서버 분야 제휴에 합의했습니다. 오픈 AI에 이어 오라클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엔비디아가 독점해온 범용 AI 반도체 시장에서 AMD가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석유 공급 초과를 경고한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보고서 충격으로 국제유가가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IEA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석유 재고가 4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으며 재고가 더 늘어날 경우 유가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에 대한 대통령실이 한중 통상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통과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마스가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은 향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미중 갈등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확인하자 다시 한번 지수는 상승 쪽으로 시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SNS를 통해서 중국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게 되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에이펙이 다가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려는 움직임은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이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개장한 이후에도 꼼꼼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뉴욕 증시를 떨어뜨렸던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때문이었는데요. 뉴욕 증시는 어떻게 이 내용을 소화하면서 마감했는지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급이 좀 이탈을 했고요. 이 파일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로 2차 전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번에 AMPC를 제외하고도 흑전을 좀 기록한 상황인데 투자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 양적 긴축 종료를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국채나 주택 저당 금리 같은 이른바 MBS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매입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키워드가 좀 등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들 나눠보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목리 증시 출렁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락 출발했다가 잠시 상승 쪽으로 고개를 트는가 싶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다시 하락 쪽으로 고꾸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 발언 때문에 대두 발언이 좀 있었는데 이 발언 때문에 전반적으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다우지수가 상승을 했지만 은행주 강세가 없었으면 아마 좀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을 경제적인 행위로 이제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 대두가 왜 중요하면 농가에 있는데 이 보수적인 성향의 표를 많이 가진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에 대한 표를 자신이 이제 어쨌든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중국이 이 대두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중국이 대두 수입을 왜 하느냐? 돼지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돼지고기를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신의 히토리와 함께 이 대두산이 상당히 이슈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중단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유화 제스처에서 또 이렇게 이제 경제적 적대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또 예고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겁니다. 이 발언으로 어쨌든 장 후반에 급격히 흔들리면서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어쨌든 낙폭이 상당히 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대 지수는 전반적으로도 이제 다 하락했습니다. 물론 다우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주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장중에 이제 반등세를 잠깐 보였지만 어쨌든 SNS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한 이후에는 매수세가 급격히 사라졌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제 트루소셜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는 미국 농가에 상당히 해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어쨌든 식용유와 이제 기타 교육물품에서 중국과의 어쨌든 사업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이 검토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밝히고 있고요. 이 발언을 하자.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바로 반응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즉각적인 충격을 줬고요. 특히 어쨌든 중국과의 교육이 많은 반도체라든가 전자라든가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으면서 중국 상무부도 하나의 필리조소스와 하나 쉬핑 등 미국 내 5개 기업에 대해서 협력을 금지하는 발표를 하면서 같이 연동되면서 많이 식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면 어쨌든 투자자들은 향후 관세 부분에 관련해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어쨌든 다우지수가 상승한 건 이런 것 때문입니다. 금융주가 시장의 버팀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대형은행들이 일단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이긴 한데요. 웰스파고가 7.1% 급등했고 시티그룹도 3.89% 이제 상승하면서 장을 지탱했습니다. 이는 올 3분기의 시즌에서 가장 긍정적인 기대감이 높였다는 어떤 분위기가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엔비디아 등 이런 어떤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했다는 게 약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4.41% 어쨌든 급락을 했고 클라우드 기업인 오라클도 AMD AI 칩을 도입한다 발표를 하면서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게 상승세가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뉴욕 증시는 트럼프발 어쨌든 갈등과 이제 은행의 호조가 맞물리면서 어쨌든 혼조세를 마감을 했고요.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를 약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이게 그렇게 영향을 못 미쳤다는 게 약간 이제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100% 관세나 추가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에 현재 주가 수준은 지나치게 높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어쨌든 단기 조정 이후에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하시길 바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일단 미중 갈등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하락 출발을 했었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 덕분에 잠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중 갈등을 불씨를 좀 지피게 되면서 하락 마감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전부터 미국산 대두를 사달라고 중국한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중국이 이를 거부하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러 미국산 대두 사지 않는 거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긴장감을 좀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주가랑 좀 비교했을 때는 어떤 수준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주에 약간 이슈가 있는 게 이번 주 후반에 이제 16일 날 이제 장 하기 전에 TSMC 어쨌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이제 주말쯤에 다가오면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걸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어쨌든 주가가 두 주식이 생각보다 기술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시장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무역 갈등의 재점에 따른 단기 위험 회피 심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수가 계속 변동이 있는 부분 이런 거라고 보는데 어쨌건 현재 주가는 리스크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싸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이제 평가액보다는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다. 왜냐하면 향후의 기대감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는데요. 어쨌든
모건 스탠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펀더멘털 대비해서 30에서 40% 정도 고평가되었고 무역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 S&P 500은 최대 11%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어쨌든 시장에 주는 영향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투자자라면 계속 가지고 계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장의 변동성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골드만삭스조차 이렇게 얘기해요. 평균 S&P 종목조차 이미 매그니피전트 세븐도 과대평가돼. 물론 과대평가돼 있죠. 왜냐하면 이게 미래 가치가 이제 반영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의 기대감은 AI가 전체적인 시장을 바꿀 거고 어쨌든 우리의 생태계를 바꿀 거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이라든가 상승 여력은 AI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자신이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견딜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투자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사태는 사실 단순한 농산물을 넘어서 이제 AI나 반도체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속 역동적으로 자신 그때그때 발언을 하고 또 오늘 저녁 어떤 발언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언을 했지만 어제 저녁에 한 3시쯤인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시진핑과의 관계는 좋다. 다만 긴장감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자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두 나라가 공존을 선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존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든 싸우긴 하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서로의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라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게 고평가돼 있고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AI 중심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쉬어가는 연휴 동안에도 사실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세가 좀 무섭게 나온 상황이죠. 워낙 좀 빠르게 오르면 당연히 좀 메꿔가는 시간도 필요할 거기 때문에 조정은 좀 불가피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다만 이제 시계월을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우상향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샘 올트먼, 미다스 손이고요. 샘 올트먼이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픈 AI가 같이 협력한다라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뉴욕 증시가 관련해서 들썩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어떤 기업들과 협력 소식을 밝혔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오픈AI가 최근에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하면서 AI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왜 주식이 움직이냐면 AI 때문에 움직이는데 AI의 중심에는 오픈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픈AI가 선두 기업이고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이것이 전체적인 생태계를 핸드폰 이후에 스마트폰 이후에 생태계나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익이 손만 대면 올라갑니다.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샘 올드만의 행보를 유심히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는 게 첫 번째는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이 이제 어제 그저께 상당히 많이 뛰었는데 오픈AI가 브로드컴과 이제 협력을 하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10기가와트 규모의 맞춤형 AI 가속기를 개발하고 배포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브로드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뛰었었는데 거의 10% 가까이 뛰어서 하루 만에 이제 9.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샘 올드만이 또 이제 협력한 것 중에 이제 주가가 많이 뛴 게 AMD입니다. 오픈AI가 AMD에 협력해서 6기가와트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AMD 주가가 24%나 급등했으면서 이게 연초 대비 36%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사실 AMD가 주가가 사실 이렇게 약간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전에 많이 던지고 나갔었는데 오픈AI가 이 부분이 어쨌든 제가 볼 때 엠바고가 걸려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상당히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이 오픈AI 협력을 즉시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이게 뉴욕 중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이제 내한한 이후에 어쨌든 두 기업과 함께 스테아게이트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 규모가 5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발표 후에 SK하이닉스는 10%,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3.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뉴욕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까지 손을 대면 이제 마이다스 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피그마와 있는 협력입니다. 이제 오픈AI가 피그마 손잡고 챗 GPT 디자인을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자 주가가 1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 볼 때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이런 모든 주가 상승률에는 어떤 샘 올드만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얼마 전에 컨퍼런스 콜에는 샘 올드만이 이야기만 해도 그냥 뛰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 약간 과평가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샘 올드만이 중심에 있다 주가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샘 올드만이 어떻게 움직이고 오픈AI가 어떤 정책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미국 증시라든가 우리나라 증시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 나타나는 이슈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 시장 개장하고 나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연휴 중간에는 AMD와의 협력 소식이 있었고요. 어제는 이제 브로드컴과 같이 이제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어제 반도체주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더불어서 장 초반에는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픈 AI는 협력사에게 자사 지분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략적 장기적 파트너십 강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AMD 같은 협력사가 이제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오픈AI가 성장과 이제 이런 부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서 이제 장기적 협력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윈윈인 것 같아요. AMD에서는 이제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오픈AI에서는 돈을 많이 현금 출자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돈이 나가는데 AMD에게 이걸 받고 서로 상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잘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인센티브 제공과 비용 절감인데 이건 아마 제가 볼 때 AMD만 제공한 게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도 얘기를 했겠지만 이걸 어떻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조정이 잘 안 돼서 같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면서 AI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GPU라든가 데이터 센터에 막다한 자본이 필요한데 이때 어쨌든 현금 대신에 지분을 주면 초기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AMD 입장에서는 지금 2등인데 1등을 따라잡기,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써서 고객을 미래의 어떤 큰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오픈AI를 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오라클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많은 거를 이제 고객들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도 갖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술 우위 확보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분사를 가진 협력사가 오픈AI 기술 발전에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이제 맞춤형 어쨌든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오픈AI에 맞게 만들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AMD는 자신에게 맞는 걸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AMD가 오픈AI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GPU를 개발에 참여하게 되면 비용 절감도 되고 향후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으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쨌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범용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기업들마다 필요한 기능이 좀 달리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듯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체 설계칩인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애플 TV 플러스 뗀 이유입니다. 애플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브랜드명을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애플 TV 플러스에서 이 플러스를 떼고 애플 TV로 새롭게 바꿨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름을 바꾸는 전략을 취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제 근데 단순히 이름을 우리가 뭐 어떤 TV에서 뭐 어떤 TV로 바꿨다 이렇게 이름 바뀐 게 아닙니다. 이렇게 플러스를 떼면 뭐가 아니면 이번 변경으로 애플 TV가 AMC 플러스라든가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디스커버리 플러스, ESPN 플러스, 파라마운트 같은 플러스 같은 이 플러스 붙은 스트림 목록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플이 왜 이런 전략을 했냐면 일단 브랜드의 단순화 통일성 강화입니다. 애플은 이제 애플 뮤직이라든가 애플 뉴스라든가 애플 피트니스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애플 플러스가 들어가니까 이게 다른 서비스 같은 그리고 이제 이게 OTT 서비스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아니라 마치 애플 플러스는 하드웨어 서비스 같은 느낌을 좀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이제 패키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어떤 예를 구독형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뭔가 다른 이런 서비스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의미가 약간 모호했고 서비스도 약간 모호했으면서 이런 단순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소비자에게 혼동이라든가 이런 걸 주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했고 플러스 의미가 혼동의 해소라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플러스는 기존 서비스에서 확장된 건데 애플은 그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 플러스라는 걸 붙이다 보니까 이게 독점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애플 TV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처음부터 단일 서비스였는데 왜 이걸 붙였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했다라는 게 맞지 않고 브랜드 혼란만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애플 TV의 생태계 강화 측면이 좀 강합니다. 애플 TV는 사실 단순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와 접목한 걸 좀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셋톱박스 앱 콘텐츠를 아우르는 핵심 허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름을 단순화해야지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는 어디셔널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글로벌 인지도와 이제 직관에 대한 것들을 좀 높여서 사실상 하반기라든가 내년 초에는 좀 더 강화된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지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플러스라는 이름을 떼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애플 TV와 관련된 키워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리브랜딩 전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향후 콘텐츠 전략에는 어떤 변화를 주게 될까요? 단순한 이제 통합적 플랫폼,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합적 플랫폼 강화와 직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합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뭔가를 위에 덧붙이면 스페시픽한 느낌이 들면서 강화된 느낌은 있지만 뭔가를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 자체가. 근데 애플 TV 하면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이제 일단 완성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벗어나 애플 TV 앱과 말씀드렸던 셋톱박스라든가 애플 생태계 전반을 아우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의지만큼 실제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용자가 지금 애플 TV가 너무 이제 그 지지도라든가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용자를 한 곳에 모으겠다는 의지는 일단 보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애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없이도 이제 홀로 쓸 수 있다는 자신감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브랜드 자체의 정체성을 강조한 반면에 콘텐츠 전략에 대해서 이제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애플 오리지널이 그동안 많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면서 프리미엄과 독점적 전략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생태계의 통합과 하드웨어 연동을 시키면서 상후에 넷플릭스라든가 뭐 디즈니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의지가 좀 담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플 TV가 리브랜딩 전략을 좀 통해서 스트리밍 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독점 계약 논란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소송에 직면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생성형 AI 가격을 불법적으로 좀 부풀렸다라는 혐의로 소비자들이 이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 오픈 AI가 뭔가를 뒤에서 조정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둘 다 가격을 담합을 했다면 MS뿐만 아니라 오픈AI도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MS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겁니다.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랑 어쨌든 초기에 투자 IPO 들어갈 때 투자를 하면서 14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애저를 꼭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애저가 가격을 내려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픈AI가 이 클라우드 계약, 컴퓨팅 계약을 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과 했다면 이렇게 세 군데를 골고루 썼다면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독점 계약과 가격 인상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쓰는 월 20달러, 그러니까 3만 원 가까이 되는 이 돈도 사실은 이런 이유라는 거가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오픈AI가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만 컴퓨팅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소송차 측은 이것이 가격 경쟁력을 200배 까지 올리는 어쨌든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를 쓸 때 좋은 것도 있지만 자신에 맞게 가격이 낮은 걸 쓰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술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안의 생명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른 쟁점은 시장 경쟁에 제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어떤 독점적 경쟁을 어쨌든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했으면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지금 오픈 AI는 돈을 더 올리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너무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를 애저가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AI 도구인 코 컴파일러를 개발하면서 오픈AI 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경쟁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쓰는 비용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소송을 이번에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소송과 관련한 내용 살펴봤고요. 소비자들이 가격을 좀 부풀렸다라는 측면에서 의문을 좀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계약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시장 경쟁에 많이 미치죠. 이 독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개를 못 쓰는 거예요. 클라우딩이 어쨌든 아마존 AWS라든가 구글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사실은 이게 세 개만 쓰게 되더라도 상당히 많이 내려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다른 나라 걸 쓰면 더 내려갑니다. 클라우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쓰진 않겠지만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쓰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내려갈 수 있고 알리바바 주가도 많이 급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독점 계약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MS도 이제 그 자신들이 13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어쨌든 대주주로서의 그런 지분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의결권이라든가 그걸 행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독점 계약을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어쨌든 시장 경제에 상당히 많이 미치게 될 것 같고 이번 계약으로 오픈AI가 애저를 통해서만 이제 대규모 컴퓨팅 자율을 활성화할 수 있고 다른 걸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S 이것뿐만 아니라 자사의 어쨌든 AI 도구인 코 컴파일러를 오픈AI에 연계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잘못된 거라는 거죠. 계약을 원래 했던 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픈AI가 다른 것과 이제 연계해서 많은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고 많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못 쓰게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라는 생각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약간 이게 오픈AI가 뒤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고로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픈AI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첫 번째 법적 책임 조항을 계약의 주체인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핵점이고요. 소송은 소비자 보호와 독점 관리법에 대한 근거로 가격 불림과 경쟁 제한을 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때문에 오픈AI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AI는 애저의 독점 수혜자지만 직접적으로 소비자에 부풀린 주체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그 계약에 의해서 끌려가는 존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향후에 이 부분이 어쨌든 쟁점을 다룰 때 저는 약간 이게 처음에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약간 설득력 있고 막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좀 가격이 좀 다운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이 어쨌든 소송을 통해서 가격 조정이 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픈AI 관련한 소송까지 함께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머스크 사이버 트럭 재고 해결입니다. 사이버 트럭이 나오고 나서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스페이스 X나 xAI로 이 차량들이 인도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판매 부진을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좀 커버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안 팔리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변에 사이버 트럭 보신 적 없죠, 우리나라에서. 한 2번 정도 봤어요. 2번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미국 전기차 전문 매체인 일렉트랙에 따르면 최근 수백 대의 사이버 트럭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말씀하셨던 대로 스페이스 X라든가 xAI에 인도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까? 이걸 어쨌든 거기에 뭐 테슬라 옛날 같으면 테슬라 뭐 Y라든가 이런 모델을 쓰겠지만 상용차로 이걸 쓰게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을 운전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이제 원래 이 부분에 연간 25만 대를 계획했지만 현재 판매량은 2만 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만 대에 불과하고 가격도 상당히 비싸요.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생산 능력의 10%만 활용하는 상황이라 자동차 업계는 이 부분이 상당히 어쨌든 테슬라의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문제는 단순히 판매량 부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생산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트럭이 쌓이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이로 인해서 고정비 부담이 커지죠. 그렇다 보면 이런 게 커지고 생산 라인 가동률도 안 됩니다. 그래서 10%밖에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 어쨌든 지금 이 가동을 약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해결책을 이제 단기적이긴 하지만 전략적 대응으로 자신의 개인 회사에 직접 본인이 사는 거와 마찬가지죠. 어쨌든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사는 거로 구매하도록 했는데 실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목격이 됐다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단기적으로 어쨌든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고 완화시키고 생산량의 어떤 라인을 가동시키면서 그리고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게 팔리나 보다라고 하고 이제 나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고 특히 4분기 실적 개선과 이런 연계 부분의 전략이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어쨌든 공약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키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에 대한 판매 부진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거를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좀 받아주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러한 구매 전략이 테슬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주가에는 어쨌든 하방 압력이 좀 있었던 부분을 완화시키는 작용은 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직접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움직이면 테슬라 주가는 움직입니다. 상승 쪽으로 움직이고 뭔가가 반응을 바로바로 해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접 내부 구매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대주주가 자신의 어쨌든 그 뭔가를 자본 출자를 해서 뭔가 하는 듯한 느낌을 좀 주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어떤 그 경영진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주의할 점은 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소비자 수요가 아니라 내부자 거래거든요. 내부 구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적 성장에는 이게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이게 어쨌든 하반기 어떤 4분기의 어떤 실적을 타개하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판매를 어쨌든 끌어올릴 수 있는 뭔가를 계속 개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 자체가 사이버 트랙이 어쨌든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팔려야 될 것 같은데 내부 구매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판매 부진이 지속된다면 어쨌든 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자사에서 인위적인 판매 전략이 신뢰성에도 문제를 하고 계속 사줄 수 없거든요. 이게 뭐 계속 기업들이 사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리를 좀 하자면 일론 머스크가 개인 회사의 이 단기적으로는 재고 부담 완화라든가 생산 안정성에 주가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판매를 그냥 끌어올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 하방 압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아마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어려우거나 아킬레스건을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머스크 회사에서 받아주는 구매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사주는 전략으로 본격적인 수요가 좀 늘어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리포트는요.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IM증권의 시선을 함께 가져와 봤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내년부터 ESS 부문이 이끄는 본격적인 실적 회복세인데요. 이번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실적의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가 아니라 바로 ESS 부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시장 둔화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컸지만 지금 이제는 ESS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LG 에너지솔루션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IM증권은 매수 의견과 그리고 목표가 45만 원 유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IM증권의 그런 분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일단 IM증권은 이번 리포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매출부터 살펴보시면요. 5조 7천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이번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010억 원을 숫자가 찍혔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시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년보다는 17% 줄어든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히려 34%가 늘어난 수치가 찍히게 됐고요. 그리고 직전 분기보다도 22%가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5,145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고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의 부진을 ESS가 완전히 메웠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전기차 배터리 부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보조금 종료를 앞두고 미리 재고를 줄이면서 3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약 1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또 리튬과 니켈 같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요. 제품 단가가 낮아진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약속했던 그런 최소 구매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한 만큼 보상금이 지급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 덕분에 전기차 부문의 손익은 오히려 전분기보다는 개선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실적의 핵심이었던 ESS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IM증권은 이번 실적 개선의 중심에는 바로 이 ESS가 있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이른바 제한 대상 외국 기업, 즉 중국산 배터리 기업들을 규제를 하게 되면서 이 국내 배터리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의 미국 현지 ESS 생산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건데요. 그 결과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분기보다 80%가 늘어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ESS용 배터리는 단순히 셀만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체를 납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품 단가가 훨씬 높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첨단 제조세액공제 혜택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팔 때마다 수익성이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바로 소형 배터리 부문이었습니다. 지금 주요 고객사인 테슬라의 판매 호조가 이어지게 되면서 LG 에너지솔루션의 출하량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효율 원통형 배터리로 꼽히고 있는 2170 셀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제품 구성도 개선이 되면서 수익성이 눈에 띄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이번 3분기에도 2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 있는 그래프가 LG 에너지솔루션의 분기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핑크색이 매출을 나타냅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구조지만 이 영업이익을 살펴보시면 보조금 제외 영업이익이 갈수록 늘고 있는 구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액공제를 제외한 실제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이번 25년도 3분기에는 2,358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히게 됐습니다. 직전 분기에는 14억 원이었던 거에 비교하면 전분기보다 170배 넘게 늘은 수치인데요. 즉 결국에는 단순히 정부 보조금 덕분이 아니라 이제는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확실히 개선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이번 분기 실적의 주인공은 단연 ESS 수요 확대였다라는 평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ESS는 말 그대로 남는 전기를 저장해두는 대형 배터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전기차용 배터리보다 크기도 크고 또 제품 단가도 훨씬 비쌉니다. 게다가 미국의 IRA 법안에 따라서 이 ESS용 배터리를 현지에서 생산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AMPC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 땅에서 만들게 되면 세금을 감면해줄게라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이 정책 흐름을 가장 빠르게 잡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는요, LFP 기반 ESS 셀을 양산하기 시작했고 올해 4분기에는 전면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IM증권은 이 공장이 앞으로 LG 에너지솔루션의 핵심적인 수익 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매년 미국 내에서 ESS 생산 라인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용을 살펴보시면 현재는 미시간 공장을 시작으로 해서요. 오하이오와 애리조나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북미 전역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는 ESS의 생산 능력을 약 48기가와트시 규모로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정도를 살펴보시면 한 중형 도시의 1년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IM증권의 경우에는 이런 ESS 확장 전략이 LG 에너지솔루션의 기업 가치를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렸습니다. 지금 리포트에 따르면 LG 에너지솔루션의 ESS 부문 영업이익은요. 2025년에는 3,300억 원이지만 2027년으로 가면 2조 1,000억 원까지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미국 정부가 중국산 ES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 ESS 부문의 수익성이 전기차 배터리 부문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물론 리스크도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지금 10월부터는 미국의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가 좀 주춤하고 있고요. 또 유럽에서는 중국산 저가 배터리와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증권사에서는 내년에 LG 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낮춰서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들고 온 IM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악재들이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된 상태다라고 평가를 내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겠지만 ESS 중심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M증권의 결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가 역시나 45만 원으로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 차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LG 에너지솔루션은 7%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8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번 3분기 실적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ESS였습니다. 전기차 부문이 주춤한 사이에 ESS 출하량이 80% 늘게 되면서 전체적인 실적을 끌어올렸고요. ESS는 전기차보다 수익성이 높고 여기에다가 AMPC 세액 공제 혜택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앞으로 2년 동안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 시장 둔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자리를 하고 있지만 ESS가 그 공백을 빠르게 메워주는 중인데요.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은 단순한 전기차 배터리 회사를 넘어서서 글로벌 에너지 저장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리포트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효성중공업에 대한 유안타 증권의 시선을 가져왔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여전히 확신의 영역인데요. 최근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효성중공업이 다시 한번 업계 중심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안타 증권은 이번 보고서에서 효성중공업이 전력기기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내렸고요. 매수 의견의 목표가 18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이제는 구조적인 성장 단계로 접어들었다라는 분석인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번 리포트의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은 효성중공업의 3분기 매출을 지금 1조 4,859억 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656억 원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전분기보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30%가량 가까이 는 수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50% 가까이 늘어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11%를 넘어서게 되면서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성이 기록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된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이 실적을 끌어올린 주인공을 살펴보니까요. 바로 전력기기 중심의 중공업 부문이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북미와 유럽향 초고압 변압기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효성중공업의 이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제 효성중공업은 단순히 국내 전력 설비를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서 이제는 점차적으로 글로벌 초고압 전력망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지금 중공업 부문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공업 부문의 매출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55%나 넘게 지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북미 시장에서는요. 송전망 확충과 또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망 구축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765kV 초고압 변압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 속에서 효성중공업은 지금 북미와 유럽 모두에서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수익 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재 수주 물량의 절반 이상이 북미향이고 또 수익성이 높은 계약 비중이 50%를 넘었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또 유럽 주요국에서도 노후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여기에다가도 고사양 변압기를 납품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고요. 결국에는 단순히 물량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품질 중심의 수주 구조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건설 부문에서 일회성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실적에는 다소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체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도 뚜렷하게 개선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의 경우에는 2분기 때 일회성 손실 요인이 사라지고 또 발주 증가와 또 원가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게 되면서 건설 부문이 점차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수주 현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3분기 신규 수주를 살펴보시면요. 약 2조 원대 중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 전체적인 수주 잔고를 살펴보시면 1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북미 지역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북미에서는요, 송전망 확충,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재생에너지 확대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초고압 변압기 중심의 수주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효성중공업은 북미 시장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일단 생산 측면에서도 효성중공업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에 있는 HVDC 변압기 공장 건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GIS 공장 증설 프로젝트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멤피스의 초고압 변압기 공장 역시나 지금 확장 공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 생산 능력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특히나 멤피스 공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765kV의 이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공장이라는 점이 큰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런 북미향 GIS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 중공업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15% 이상 올라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렸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효성중공업의 성장 동력은 크게 3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살펴보시면요. 지금 북미 중심으로 고수익 전력기기의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HVDC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수혜 기대감까지 함께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요. 지금 AI와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력이 함께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축이 동시에 돌아가게 되면서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레벨업이 예상될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증권가들의 공통된 분석이고요. 유한타증권의 경우에는 향후 2년 안에 영업이익률이 15% 이상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또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도 건설 부문의 회복과 함께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우선 일부 수출 물량의 경우에는요. 관세가 먼저 비용으로 반영이 되는 일시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보이스 정산 과정에서 이게 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중장기적인 수익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증권가들의 분석이고요. 그리고 사실 또 하나는 HVDC 시장의 경쟁 구도입니다. 이 시장은 이미 GE와 지멘스 그리고 히타치 같은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인증 절차나 기술 경쟁이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한타증권은 효성중공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가는 186만 원으로 기존보다 24% 높인 금액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한타증권은 북미의 고수익 수주 물량이 매출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수익성은 한 단계 더 올라설 여지가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또한 효성중공업은 전력기기 업종 내에서 지금 탑픽으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주가도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어제 효성중공업의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 1.3% 오르면서 146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한국투자증권도 전력기기 부문의 성장세와 건설 부문의 회복세가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즉 증권가 전반에서는 지금 효성중공업의 실적 모멘텀 강화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효성중공업은 단순한 변압기 제조회사가 아니라 AI 산업, 에너지 전환, 그리고 HVDC 기술, 이 모든 글로벌 트렌드가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전력이 곧 데이터이고 데이터가 곧 산업 경쟁력인 시대에서 효성중공업은 그 핵심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으로 지금 다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에도 이슈가 있었죠. 중국 정부가 하나오션에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어제 국내 증시도 좀 흔들리는 양상이었고요. 오늘 뉴욕 증시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막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지금 뭐 대두 수입 중단과 관련해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남기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싸움이 강화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고레드 싸움에 지금 새우등이 터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많은 상황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전략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우리 증시 상황 전강 후약의 장세였습니다. 지금 이 미중 싸움으로 인해서 계속 좀 흔들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증시 분위기 어떻게 파악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장 초반만 해도 이제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주가가 좀 흔들리기 시작하다냐, 결국 이제 그 대량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가는 결국 이제 하락으로 또 끝이 났고요. 뭐 장중 보시면 이제 1.3% 정도까지 이제 밀렸기 때문에 장중에 낙폭이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대 상승폭은 1.7%. 그렇다면 이제 이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뭐 중단이 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중국에서 미국을 건드렸고,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또 받아쳤고, 그리고 또 다시 이번에 또 이제 미국에서도 약간 이제 어느 정도 화해의 제스처가 좀 있었는데, 결국은 대두를 가지고도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게 쉽게 해결이 되진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극단적으로 치닫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역시 지금 현재 셧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국내 증시에는 이제 미국 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던,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하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 있어서는 이제 매도가 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대량 매도가 또 있었고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다가 좀 흔들렸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다가 흔들리고, 특히나 소부장주들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좀 발생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좀 눌러주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제 흔들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결국은요, 시장의 그 현재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제 시장은 단기 조정을 끝내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제 현재 상승 분위기 자체가 상승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이제 단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생각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흔들렸을 때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뭐 좋은 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이제 틈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있거든요. 틈새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뭐 최근 들어서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 로봇주들도 또 일부 또 움직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서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종목들을 좀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가 단기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단기에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밀렸을 때 추가 매수 정도의 그 뭐 소극적인 어떤 전략이겠죠. 그 정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을 좀 어느 정도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매매가 좀 중요합니다. 밀렸을 때 샀다가 또 올라오면 또 팔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올라갔다가 오후장에 좀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종목을 사실 때는 오후에 샀다가 오전에 아침에 시장에서 올라갔을 때 또 팔고, 이런 식의 전략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으로서는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흔들림이 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승에 대한 스탠스를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상승장의 분위기 속에서 지금 미중 이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할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틈새 시장을 노려보는 전략들 오늘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려할 부분은 또 있어서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환율적인 문제인데요. 어제 1,43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외국인 수급 안에서도 좀 흔들리는
흔들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간밤에서는 이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어요. 양적 긴축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좀 강해진 양상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호재들은 또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연설이 있었고 이 발언에서 양적 이제 그 완화 정책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강경한 태도를 보이다가 이번에 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스탠스 쪽으로 좀 네.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의 해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과정들이 결국은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거든요.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 환율이 올라가다 보면 외국인들은 당연히 국내에서 매도에 대한 유인책이 분명히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환율은 다시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해석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강경하게 이야기했던 이제 파월이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로 바뀌었다는 건 그럼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너무 좋지 않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심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 환율은 더 올라갈 거예요. 금리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스탠스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불안 심리가 자극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또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가격은 또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면 결국 이제 국내 증시에도 큰 여파가 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단기 변동성이 조금 더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좀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는 결국은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이 해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의 선에서 지금 서로 타협을 하는가? 결국은 에이펙을 앞두고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이 부분이 아마도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제 국내 증시는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변동성으로 본다면 거래소 시장의 변동성보다는 아무래도 좀 위험하면 이제 불안하면 이 불안 심리는 코스닥 시장에서 좀 더 크게 반영이 되거든요. 어제 같은 장에서도 IT 쪽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폭보다 이제 소부장주, 코스닥 그 소부장주 쪽에서의 변동폭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중소형주들의 접근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조금 해결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의 어떤 강한 그 매수의 스탠스를 보이기보다는 좀 이제 가볍게 매매하는 정도의 지금 전략들로 세우시는 게 오히려 지금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미중 무역 갈등의 해소가 또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고래등 싸움에 이제 새우등이 터지는 격이다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어제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중국이 하나오션에 미국 자회사 5곳을 추가 제재하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 어제는 하나오션의 주가가 장중 6%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하나오션이 1.45% 상승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점은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조선주 전반적으로 다시금 흔들릴까요?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네. 격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항만세부가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경고를 해왔고 그다음에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뭐 항만세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이제 중국의 선박에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의 이제 뭐 조선업 쪽에 있어서는 가장 치열한 경쟁 업체거든요. 결국 이제 중국 시장이 중국에서 조선업 전반적으로 이제 수주 물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을 달리고 있는 게 이제 한국이고. 그런데 미국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을 위대하게 뭐 마스카 프로젝트에 거의 동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있어서는 만약에 중국의 선박에 대해서 항만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한국의 그 조선업체들이 결국 이제 경쟁력이 이제 우세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에서는 좌시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번에 하나오션에 대한 조치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전부터 많이 준비를 해왔던 조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도 하나오션이 지금 시작을 했지만 이 조선업 전반적으로 중국하고의 경쟁 구도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머지 업체들 역시도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선업에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조선업 말고 다른 산업까지 이제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경쟁 구도에 있는 뭐 디스플레이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쪽도 최근에 이제 중국도 범용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쪽이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 역시도
미국 쪽에서 지금 우리도 약간의 협력 구도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도 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불안 심리로 인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문제지만 나중에 만약에 미중 이 전쟁이 좀 더 확대가 된다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산업 부분에서도 미국 이제 중국 쪽에서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어느 정도는 대응을 좀 준비하고 가야 될 시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재 조치가 발표가 됐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좀 투자 포인트들 잘 계속해서 세워보시면서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굉장히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일단 장 출발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중국에 관련해서 이 조치가 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5곳을 추가 제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장 중반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SNS를 통해서 중국과의 갈등을 좀 불거지는 이슈까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역 갈등이 어떻게 치달게 될지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0.5% 상승하면서 3,58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85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는 실적이 나왔죠. 어제는 장 출발은 굉장히 좋은 폭으로 좀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0.9% 상승하면서 92,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하이닉스는 좀 다른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0.49%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사실 반도체 안에서 계속해서 좀 상승 랠리를 펼쳤었던 탓인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반도체 관련해서도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현재 1% 낙폭 그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LG 엔솔에서는 또 흑자 전환했다라는 좋은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죠. ESS 부분에서 그래도 좋은 실적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동안 그래도 상승 모멘텀이 있었던 탓인지 오늘 0.7% 하락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8%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 0.3%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들 오늘 다시 좀 숨고르기 하는 양상이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즘 로봇주들의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또 휴머노이드 로봇 또 개발 소식이 같이 들려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위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1.4% 상승하고 있고요. 펩트론도 0.3%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바이오 종목들 오늘 좀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점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현물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 팔자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지금 팔자세 포지션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그래도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요즘 또 아침 분위기와 또 마감 분위기가 또 다르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아침 상황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또 매수세는 없는 모습이거든요. 아침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수급이 돌지 않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환율 쪽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좀 화해 상황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또 대두 문제로 또 이제 사실 조금 더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생겨버렸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많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많이 올랐던 종목들 쪽으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85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600억 이상이 지금 전기전자업 중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IT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좀 팔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엔비디아 주가 좀 급락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네. 이런 불안 심리들이 조금 자극이 돼서 주가에 좀 약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이 어제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컸었는데 오늘은 의외로 좀 평온하게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는 있어요. 뭐 테스라든지 유진테크 또는 이제 MK전자, SNS텍 이런 종목들도 현재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하지만 시장이 그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좀 다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아침에 좀 올라왔을 때 오히려 후반부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좀 떨어져서 출발했을 때 후반부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분위기가 지금 현재 수급이 아직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 이제 분위기가 초반의 분위기가 후반에서는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현재 아침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후반부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종목을 이제 매매하실 때는 아침에는 접근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아침에는 올라왔을 때 좀 정리를 하는 게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눌렸을 때 빠졌을 때 오장에 좀 흔들린다면 차라리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들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결국은 IT 쪽이 이제 수급 매도긴 하지만 아직은 대장주하고 지금 소부장 관련주들은 아직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AI 관련주 쪽에서는 이제 원전주, 바로 전력 관련주죠. 이쪽도 오늘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본다면 로봇주들이 어제도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역시도 이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시장에서 이제 수급들이 머물러 있고 뭔가 좀 움직임이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떨어져도 다시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종들에 있어서는 떨어졌을 때는 이제 매수 공략으로 좀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시장입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들 지금은 좀 약간의 차익 실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반도체 흐름들이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장 출발만 하더라도 또 굉장히 좋은 시세로 나오면서 가는 양상이었었는데 막판으로 갈수록 어제 좀 흔들렸던 양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 0.8%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갈 것이다라는 힌트는 주셨지만 이 안에서의 전략들 아직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반도체 대장주였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1% 반등, 그리고 하이닉스는 좀 약간 이제 반등폭이 좀 작긴 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실적은 역시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좀 흔들렸던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뺏겼었다가 다시 되찾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좀 더 강해졌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동안 엔비디아 쪽에서의 수주 공백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AMD,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또 고객사 중에 하나인 AMD 쪽에서의 지금 이제 이제 행보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AMD 같은 경우는 오픈 AI 쪽하고 이제 협력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오라클 쪽에서의 수주 모멘텀도 이번에 또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 모멘텀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한 재료들이 탑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많이 비교해 드렸을 때 하이닉스가 올라가지 않아도 결국은 삼성전자는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도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결국 이제 시장의 점유율을 다시 또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삼성전자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 위주에서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련 종목들은 이제 삼성전자도 있지만 삼성전자 안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소부장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원익 쪽이라든지 아니면 유진테크, 테스 뭐 이런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좀 이제 삼성전자의 힘을 조금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던 시장이었다면 삼성전자 쪽으로 시각을 좀 맞춰서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또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확인해 보셨다시피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역시나 견조한 흐름 가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문가님 말씀대로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향해 또 소부장까지도 아이디어 세워보시면서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4분기 실적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연말까지 이 랠리들 계속 간다라고 봐도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업황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반도체 업황을 보통 볼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잖아요. 근데 그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이었지만 정작 종목들이 잘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꾸준하게 상승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뭐 D램 쪽의 가격도 지금 상승 중이고 그다음에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역시 그동안 좀 약간 좀 지지부진했다가 최근 들어서 가격도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의 이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은 좀 쉽게 꺾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이라고 해도 사실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분위기는 연말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올라갔던 폭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번 다음에 이제 연말 쪽에서의 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 상승에서는 이제 뭐 중간중간마다 흔들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분위기가 좀 나올 수 있고 그동안에 상승했던 폭보다는 조금 더 작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빠르게 달려왔던 이 반도체 상승이었습니다. 지금의 각도보다는 좀 더딜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승에 대해서 포지션이 찍혀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봇주 쪽으로 한번 전략 세워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로보스타뿐만이 아니라 뭐 하이제 RNM 여러 가지 지금 로봇주 관련돼서 거래대금의 상위권에 지금 찍혀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즘 로봇주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JP모건에서 뭐 로봇 관련돼서 이제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한 상황인데 이 안에서의 랠리도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로봇주들은 지금 계속해서 시세가 잘 나오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네. 시장이 뭐 흔들리거나 뭐 그런 거에 연연치 않고 개별적인 모멘텀들,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말씀하셨지만 JP모건 쪽에서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또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에서 이미 이제 레이모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로보스타라든지 로보티즈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지분 투자를 또 했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JP모건 쪽에서의 투자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게 부각이 됐던 이유는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대규모 투자가 로봇 쪽에 이제 투자가 된다라는 건 그만큼 로봇 시장이 앞으로 성장성이 그만큼 크구나라는 걸 조금 더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항상 저희가 로봇주들을 얘기할 때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실적이 좀 불안정한 기업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적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로봇 쪽도 대부분 지금 우리가 AI와 관련된 이제 지능형 로봇 쪽으로 지금 많이 고개를 돌려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외에 뭐 이제 뭐 청소 로봇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옥석 가리기가 좀 나오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AI 로봇과 관련된 산업에 좀 연관성이 없다,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상승은 계속 유지가 되기 좀 어렵고 그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종목들을 보실 때는 지능 로봇 쪽과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질 때 매수 공략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 코스닥에서 이 상위 종목들의 랭킹을 보니까 5위까지가 다 로봇주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즘 로봇주들 계속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JP모건에서 뭐 로봇 관련된 산업 여러 가지 산업들에게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양자 컴퓨팅도 같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의 모멘텀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투자에 대한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주가가 또 올라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로라든지 이제 한울 소재 과학이라든지 뭐 엑스게이트 이 종목들이 이제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양자 관련주들이 이제 이번에 올라갔던 이유가 JP모건 쪽에서의 투자에 대한 소식도 있어요. 하지만 노벨 물리학상의 이제 수상자 중에 이제 양자 쪽에 대한 이제 사업을 이제 관련해서 이 사람이 또 있다라고 해서 연구진이 포함됐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양자 쪽이 좀 테마를 타고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양자와 관련된 이 기술은 이제 미래산업 기술이 맞아요. 그리고 이 기술이 앞으로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이게 이제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좀 멀리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서의 젠슨 왕도 역시 예전에 양자 쪽에서의 앞으로 이제 이 상용화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한번 표현을 했었잖아요. 당시에 그 말 한마디에 주가가 또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양자 쪽은 가능성이 있고 잠재적인 성장성은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이제 가시화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이제 아무래도 테마적인 요소로만 좀 바라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호재로 인해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조금 급등을 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흔들리기도 했었는데 우리 증시 안에서도 조금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까지 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12% 상승하면서 3,600포인트 지금 다시금 복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오후장까지 이러한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영주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그래도 시장이 한 1%대 코스피가 상승불 켜져 있고요. 코스닥도 0.92%, 1%에 가까운 상승세 나옵니다. 선물 쪽에서는 다행히 그래도 플러스권 좀 켜져 있긴 한데 현물 쪽에서는 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규모가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하고 계실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기대를 그렇죠. 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지금 좀 발을 좀 빼고 있는데요. 조금 이 정도 수준이다라면 오후에는 좀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뺄까요? 일단 환율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환율이 좀 환차손을 감내하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짧게 드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를 여태껏 샀을 때 네.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한 8만 원부터 샀다라고 치면 예를 들면 8만 원부터 지금 9만 원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사오는 동안에 환율이 계속 올랐어요. 그렇죠. 그럼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환차선 보고도 샀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환율이 조금 더 움직였다가 내려오면 삼성전자가 9만 3천 원에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환차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이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 때문에 안 들어온다라고 보기에는 외국인들은 지금 꾸준히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외국인들이 손실이 확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꾸준히 샀다가 환이 확 꺾여서 내려올 때 오히려 예, 삼성전자를 좀 보면서 두 마리를 다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어제 잠재 실적이 발표가 나왔고 네. 외국인들 주문 같은 경우는 하루 차이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전자의 뉴스에 따라서 오늘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자, 오늘의 시장 특징을 보면 다시 반도체가 나서니까 2차 전지가 빠집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서로 간에 이제 그 반대적인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것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쉬어줄 때 이틀 동안 2차 전지가 올라졌죠. 근데 오늘 2차 전지가 쉬고 반도체가 올라갈 때 오늘은 그동안 쉬었던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대중국 소비 관련주들 맞아요. 이제 국경절도 끝났잖아요. 앵커께서도 뭐 연휴 때 뭐 약간의 소비를 좀 하셨던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비를 하셨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놓고 본다라면 그런 것들이 이제 뒤늦게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에 소외를 받았던 게임 엔터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균형 잡힌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보기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자식들이 많은 집에서 네. 원래 이제 집안을 끌어가는 건 이제 부모님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적인 전통으로 보면 이제 장남 장손이 이제 집을 이제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끄는 집안은 우리가 이제 그 상반기 때 보면 조방 원전의 집안이었다라고 보면 지금은 이제 그들이 좀 쉬고 나니까 다시 뭐 역할을 못했던 맏형이 이제 삼성전자가 맞아요. 역할을 했고 그러고 나서 저 밑에 보이지 않았던 정말 천덕꾸러기로 보였던 2차 전지도 다시 한번 이틀 동안 시세를 좀 냈고 그다음에 이제 졸망졸망한 애들이 또 오늘 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보기 좋은 집안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현재 지금 3,600선을 삼성전자 혼자 다졌다라면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요 며칠 불안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2차 전지가 오늘 물론 빠지긴 합니다만 2차 전지가 살짝 들었다. 오늘 뭐 조정 받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나머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는 모습들 참 보기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야 쟤네만 가고 나는 못 갔었어라고 생각하셨던 많은 분들이 쟤네 못 가는데 나는 오늘은 그나마 조금 숨쉴만 하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상당히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가. 그 대신 이제 주도주 갖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렇게 빨리 안 가라는 생각이 좀 보긴 하겠습니다만 다 같이 가야죠. 네. 좀 그렇게 정리할 네,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는 균형 잡히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수도 좀 계속 오름세 시연을 하네요. 그래도 3,600선 바짝 다가서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어제 이제 장중에 속보로 전해졌던 게 한화오션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자회사 5곳 중국 쪽에서 제재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좀 떨어지고 있던 와중에 이러한 소식이 보태지게 되면서 양시장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일단은 어제는 쏟아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 사이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중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암초긴 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좀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포트 안에서는 일정 부분 미중 갈등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걸까요? 근데 미중간 갈등에서 어떤 걸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상당히 쉽지는 명확히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많죠. 작은 종목들이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미중 갈등에서 우리가 수혜를 본다라는 것은 오히려 거기서 수혜를 볼 종목보다는 좀 거시적인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본격화되는 수준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중국이 이제 대두 건드렸고 그쵸. 히토를 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제조된 선박에 대해서 이제 그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한화와 관련된 또 이제 제재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당장 이제 이루어지기보다는 한화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부분들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싶은 상황이고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이제 극단적인 부분들까지 저는 간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미중 간의 갈등이 이렇게 극단적인 부분들 우리가 상처도 좀 불편한 표현이지만 골마야 그게 상처가 아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곪기 전까지는 이게 상처가 아물기는 좀 애매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골마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언제까지? 에이펙 회담이 열릴 때까지. 그러니까 에이펙 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노벨 평화상을 못 받으니까 100% 관세 때리고 에이펙 안 갈 거야라고 했다가 네. 다시 에이펙 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뉴스가 급진정된 것은 아직까지 정상회담 일정은 유지가 되고 있다.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지만 네. 일단 서로 시간을 빼놓은 거는 그대로 맞죠. 빼놓은 거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극심하게 저는 혼돈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서 수혜주를 잘못 따라갔다가는 이것이 오히려 데미지를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반면에 이러한 갈등에 따라서 지수가 밀리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면서 반도체 물론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빠졌다고 오늘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선주 어제 빠졌다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미중 간의 갈등에 따라서 오히려 수혜주를 찾기보다는 거기에 따라서 종목이 밀리거나 지수가 밀렸을 때는 역으로 사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봐야 되겠죠. 저는 왜 그러면 에이펙에서 그럼 둘이 만난다라고 너는 생각을 하느냐라는 시청자분들께서 물어보신다라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제가 과거 이제 펄어비스를 가지고 우리 이제 서울경제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펄어비스가 네.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밀리면서 주가가 밀렸다가 맞아요. 그날 제가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원래 버스를 놓치고 나면 아쉽지만 다음 버스가 오는 맞아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펄어비스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노벨 평화상 놓쳤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니죠. 내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이제 하겠죠. 그래야 또 중간 선거도 넘어가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의 문제, 러우 전쟁 문제, 북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제 전 놀라운 사실입니다. 월요일 날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의 사설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사회자께서 자기도 봤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기회에 오히려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미중 간의 갈등을 풀어놓고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노벨 평화상을 가기 위한 발판을 다질 가능성이 있다. 자, 말이 길어졌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에이펙 회담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동안의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는 베팅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미중 갈등의 수혜주를 쫓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수가 조정이 좀 나오게 된다면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테마 넘어가기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이전에 딱 붙어서 움직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움직인다면 힘이 약한 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었거든요. 근데 차트상으로 보면 한 3개월 정도 횡보를 하다가 일단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고 그 위에서 움직임이 지금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가 기대했던 내용일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리포트 제목 중에 하나는 다음 정류장이 1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8만 원 선 넘어섰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전과 관련해서 두에빌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감을 좀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두에빌이 이제 새롭게 여기서 이제 7만 원에서 8만 원 올라온 것은 가스터빈의 미국 수출 모멘텀이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수주 모멘텀이니까 이건 제가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건 저는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6만 원이 깨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잘못 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에빌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고 명확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다음에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소식이 있고 이게 추가 수주 소식이 있다라고 보니까 지금 뭐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좀 높이긴 한 부분들이 충분히 가미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뭐 막 그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어디 가서 막 즐거워하다가 자, 왜 웃어? 라고 이제 물어보는 어떤 개그들이 있잖아요. 근데 두에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막 웃으셔도 돼요. 근데 두에빌을 웃는 이유가 원전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가스터빈에 대한 새로운 매출. 어차피 이제 두에빌 같은 경우는 그런 모멘텀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여기서 위험한 것은 두에빌이 올라가니까 한전기술 같은 이제 그 방산 관련 종목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죠? 원전 기술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다른 그런 종목들.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고 두에빌 같은 경우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가스터빈에 대한 수출 모멘텀을 가지고 충분히 이 상승 흐름을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수주 나오는 소식을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 없죠.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 관련돼서 가스터빈 수주 소식으로 올라온 모멘텀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종목과 원전 관련주들과는 좀 별개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가지 테마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두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서 살짝 언급이 좀 나오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대두 중국한테 사달라고 늘 이야기 좀 했었는데 중국 쪽에서 사주지 않으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판의 SNS를 올리게 되면서 어제 3대 지수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사실 아침에는 샘표가 상한가에 묶여 있었는데 지금 좀 풀렸고요. 샘표 식품이나 미국산 대두를 사용해서 간장이나 된장 만드는 사조 대림 이런 쪽도 좀 오늘 강하게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도 열어볼게요.
두 번째 2차 전지고요. 어제 이제 반도체 쪽에서 수급 이탈이 나오면서 이 큰 파이를 받아줄 수 있는 다른 섹터로서 사실 2차 전지가 주목을 좀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LG 엔솔도 AMPC 제외하고도 실적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오늘장 흐름이나 앞으로 전략들도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어볼게요. 반도체고요. 사실 요 며칠 계속 좀 들여다보는 섹터긴 합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나오고 나서 어제 약간의 좀 세론이 나오다가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플러스권 좀 켜져 있었고 오늘 1.6%까지 오름 세션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 순매수 1등 종목으로 지금 확인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부터 전략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수급이 이동하면서 사실 그 파일을 받아줄 수 있는 쪽으로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실적도 LG 엔솔이 어느 정도 좀 잘 나왔고 미중 갈등 때문에 히토류도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추세 상승 기대해봐도 될까요?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좀 특이한 모습들이 확인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월요일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세를 좀 나타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늘을 제외하고 한 일주일 가량 지금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죠. 물론 이제 주가는 46,000원에서부터 지금 5만 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러네요.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네네. 있겠는데 근데 뒷심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화 이틀 올라갔죠. 그러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팔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를 좀 샀었고 어제는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잠정 실적에 따른 분들 2차 전지에 이제 말씀하신 LG엔솔에 대한 이제 실적 반응이 좀 뒤늦게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특히 LG엔솔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ESS에 대한 매출이 좀 늘어났다라는 맞아요. 부분들. 5조 매출에 6천억 정도 이익이라면 상당히 이익 잘 나온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더군다나 여기서 한 1,000억 정도가 ESS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면 절반 정도가 보조금이다라면 그 중에서 한 1,000억 정도가 ESS에서 했다라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다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LG엔솔이 이제 앞으로 ESS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냐. 이제 캐즘을 극복하는 과정에 그 캐즘 기간 동안에 새로운 모멘텀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차트가 아직까지 무너진 건 아닙니다. 이틀 연속 올라왔고 강했고 시장에 관심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오늘 조정은 조금 어떻게 보면 견조해 보이죠.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수급이 또 반도체로 쏠리는 뺏기죠.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2차 전지를 지금 추격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조금 이제 지금 고민을 좀 하는 입장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그랬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이거를 추격 매수를 좀 해서 다시 좀 올라가야 되느냐. 올 봄에도 제가 한번 2차 전지를 얘기했다가 시세가 별로 한 10% 내외에서 끝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LG엔솔을 제외하고는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을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를 추격 매수하는 것은 하루 이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오히려 2차 전지 중에서 제가 눈에 들어오는 희한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종목인데요. 성일하이텍.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폐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원산지 표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살아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조금 약했습니다만 오늘 상당히 좀 강한 좀 상대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면 오히려 2차 전지 중에서 산다라고 보면 LG엔솔 일단 대장주예요. LG엔솔이 움직이는 것을 놓고 우리가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성일하이텍 같은 종목 같은 경우 오히려 에코프로나 LNF를 쳐다보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을 쳐다보는 것도 상당히 저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 LNF가 어제 강하다 보니까 LNF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LNF는 이제 BW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죠.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좀 있는 것보다는 없는 쪽에 대해서 오늘 또 가장 많이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3%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포트에 담아보신다라면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저는 상당히 좋고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월요일 같은 경우 시세 잘 나왔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오히려 폐배터리 쪽이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틈새 시장 공략
전략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LG 엔솔을 페이스메이커 삼아서 다른 종목들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 오히려 폐배터리라는 새로운 관점, 틈새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좀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LNF 딱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 주셔서 요건 넘어가고요. 그러면 LG 엔솔을 페이스메이커 삼아서 다른 종목들을 본다 하면 LG 엔솔이 어느 정도 가격대를 유지할 때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수준이라면 상당히 뭐 LG엔솔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봉의 크기가 굉장히 이제 이거는 뭐 시간에까지 이제 넥스트레이더까지 있으니까 이제 봉의 합쳐서? 크기가 네. 예,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관심권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들이 좀 파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이 어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샀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나타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정도라면 LG엔솔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LG엔솔이 강하게 올라갈 때 같이 좀 따라 산다라든지 오히려 근데 2차 전지는 밀릴 때 사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그 종목을 밀릴 때 사는 게 맞죠. 그쵸. 저는 반도체는 밀릴 때 사는 건 맞다라고 봅니다. 반도체가 꺾일 거라고 보여지나요? 별로 그런 생각은 안 들죠. 근데 2차 전지는 언제든지 꺾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꺾일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갈 때 따라 사는 전략을 펼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믿음이 있을 때는 뭐 상대방이 좀 삐져 있을 때 그걸 좀 풀어줄 수 있지만 네.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상대방이 삐져 있으면 에이 됐다 그러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반도체와 지금 2차 전지 차이점이 아니겠나. 조금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페이스메이커 삼는 LG 엔솔의 가격대는 현재 구간도 괜찮다라는 사인을 좀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은 조금 파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가수급이기 때문에 종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까지 봤을 때는 외국인이 한 연이틀, 기관은 어제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섹터 반도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DS 부문에서 한 5조, 6조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분기만에 거의 10배 가까이 좀 성장을 한 거라서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업황상 과열이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빨리 올랐기 때문에 과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견이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매수를 한다라는 가정을 세운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를 허용 범위로 좀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10만 전자 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입니다. 진짜요? 네, 10만 전자 갈 가능성이 있는 이게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인데요. 하나는 자체적인 이제 펀드멘탈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환율과 관련된 수급 모멘텀인데요. 그거 이제 뒤에 가 설명드리고 이제 펀드멘탈적인 부분들이 네. 많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이번에 매출이 이렇게 한 8조 정도, 80조 정도 나왔죠. 네. 매출이 80조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이제 12조가 나왔는데 매출이 사상 최고치인데 오히려 어제 같은 게 이제 세로론을 작용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나타내는데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갈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저도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10조 나올 겁니다. 10조 이상 나올 거니까 삼성전자 올라갑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게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와서 12조가 나왔으니까 주가가 또 올라가야 될까요? 이미 나온 부분. 이건 그러니까 저는 뭐 상당히 좀 불편한 거지. K증시는 실적 발표 나온 세론이야. K증시 안 돼.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미국 증시 가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를 욕하는 그런 거는 자 이제 논외로 치고 그동안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된 거죠. 또 한 가지 근데 재무제표를 보시는 분들은 어제 또 세론을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출은 사상 최고치인데 네.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가 아니에요.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는 14조를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무 분석을 해보면 조금 어제 삼성전자는 물론 잠정 실적이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정확한 실적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아쉽다.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삼성전자가 선방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콜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확정 실적이 나왔을 때 HBM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이제 두 번째 모멘텀이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외국인들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사야 돼요. 삼성전자를 지금 어떠한 환율 단계에서도 사놔야 1,400원 이상에서는 사야 됩니다. 그리고 1,400원 밑으로 들어올 때는 오히려 사는 게 아니라 멈춰서 환차익을 거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400원 위에서 지금 놀고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정부가 구두 개입한 이후에 1,43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1,420원, 10원대 적극적으로 사모아야죠. 적극적으로 사모아야 1,350원짜리 떨어지면 여기서 7% 먹고 삼성전자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나는 거니까
이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못해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93,000원에 들어가서 93,000원에 머물러 있으면 답답하죠. 근데 외국인들은 93,000원에 머물러 있어도 환이 떨어지면 거기서 7% 그러니까. 먹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멈추면 자기가 환에 대해서 확정을 해버리는 거니까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죠. 유동성과 시간.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들어올 거예요. 외국인들은 들어올 거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면 시세는 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나는 두 마리를 못 잡는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사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그 표정으로 지금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너무 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그런 모멘텀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까지 가니까 거기서 우리 개인 투자들은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표정의 의미가 뭐였냐면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지금 높았을 때는 네. 수급이 들어오기 어렵겠구나라는 네. 생각만 했는데 사실상 지금 매수를 해놔야 만약에 떨어지면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그렇죠.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새로운 관점이네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담정 실적이 나왔으니까 이 다음 타자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기다리고 네. 있잖아요. 한 11조 정도 증권가에서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는 SK 하이닉스도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TSMC도 같이 봐야죠. 실적이 이번 주에 이제 나오니까.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줄을 서고 있는 상태죠. 어쨌든 이 실적은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그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니까요. 이 실적이 잘 나올 것을 보고 주가들이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쨌든 삼성전자만큼은 세론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같이 밀렸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관건은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12만 전자가 갈 거냐, 하이닉스가 50만 닉스가 갈 거냐.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뭐 환율 모르겠어, 난 좀 복잡한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 나오는데 10조, 11조, 뭐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고 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느낌으로도 그런 건데 네. 저는 둘 다 가능성 이 있다라고 봐요. 와. 12만 닉스, 근데 물론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죠. 단기적으로. 근데 이게 가지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지수가 4,000포인트가 갑니다. 그러니까 좀 시야를 지금은 넓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내가 시야를 이렇게 딱 좁게 보고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가냐 안 가냐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12만 전자를 가져야 4,000포인트가 가요. 네. 4,000포인트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은 이러한 지금 고객예탁금 75조, 신용장고 23조 정도 자원을 가지고 못 올린다라면 오히려 더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 지금 시장에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얘기할 때 다른 종목들이 그렇게 지수를 잡아먹거나 고객예탁금을 잡아먹는 종목들이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죠. 네네. 이 양극화가 된 겁니다. 이 양극화가 언제까지 될 것이냐? 당분간은 지속될 거. 왜 양극화가 지속되냐면 양극화되는 뭐 시야를 조금 더 넓히면 반도체, 조방, 원전이 다 실적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불과 한 15년 전에 차화정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인가? 하여튼 차화정 시대가 있어요. 네. 그때 차화정 시대는 왜 차화정만 갔죠? 중국 모험 때문에 실적이 좋으니까 간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금리가 저금리 상태에서 더군다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특정 섹터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플레이하시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가 세법 개정, 3법 개정을 통해서 지수를 끌어올린다라고 치면 저는 반도체를 결코 포트에서 놓치셔서는 안 된다. 만약에 롤링은 가능해요. 그쵸. 뭐 롤링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롤링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놔두어야만 지수 4천 갈 때 일단 4천 가야 5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3,600인데 3,500도 넘기 힘들 것 같다고 봤는데 4천까지 연말을 보면 반도체 필수적인 종목이 아니겠나.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거듭 말씀드리면 환율이 도와주고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요. 예, 그런 그렇게 좀 봐야 측면에서 될것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일단 오늘 시장 아까 개장할 때 수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오늘 고르게 잘 올라오고 있다. 긍정적인 점수를 좀 주셨으니까 오늘 토픽은 섹터 구분 없이 그럼 가장 유망주로서 보고 있는 종목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좀 그동안 답답해하셨던 현대차를 현대차, 네. 한번 좀 보죠. 오늘은 이제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 좀 사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샀고 오늘까지 하면 3일 네. 사는 거고요. 어제 이제 그러네요. 기관도 간만에 좀 들어왔습니다. 현대차 상당히 좀 지루한 20만 원대 횡보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거래량이 이제 상당히 좀 죽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럴 때 현대차를 한번 좀 모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종목들이 이제 키 맞추기 차원에서 올라온다라고 보면 더군다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과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 외국인들 수급이 좀 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번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충분히 유효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25만 원 이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21만 원이 깨지면 그때는 이제 손절을 하긴 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구간 내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것도 한 번은 슈팅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반도체 그리고 조선 좋아요. 네.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조금 이런 현대차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오랜만에 현대차 받아봤고요. 이야기가 좀 많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좀 아쉽네요. 오늘은 수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말 그대로 입에 달린 시장이었습니다. 파월의 한마디에는 안도 랠리를 보이기도 했다가 또 트럼프의 한마디에는 바로 고개가 꺾이면서 낙폭을 키웠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이 영향이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흐름들을 줄지 지수 상황, 현재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양시장 상승 출발해줬습니다. 어제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일단 반전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602선 지나가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852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물량을 덜어냅니다. 기관 홀로 1,000억 원 넘게 담아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마찬가지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코스닥에서 물량 담아내주고 있는 모습, 기관과 함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상승 업종, 코스피 내에서 어떤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기계 업종 쪽이 정말 강한 시세를 뿜어내주고 있습니다. 5%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안을 조금 더 들여다봤을 때는 조선과 원전 테마가 강하다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약품과 건설업은 3%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고 유통업과 비금속 광물, 통신업까지 1%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락업종도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하락 업종은 두 가지 업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승 우위를 코스피 내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보험은 1.2%, 철강 및 금속은 0.33%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 어떤 업종들이 또 상승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계 장비 테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업종 이 안에서 또 조선과 원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전기전자도 1% 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하락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안에서는 오늘 오락문화가 0.55%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는 좀 하락하는 업종이 그래도 좀 많다라는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운송도 0.18%, 그리고 금융도 오늘 조금 약합니다. 0.19%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일단 오늘 반도체 투톱은 현재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53%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하락 출발했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흑자를 발표하는 그런 실적 발표를 냈는데 주가는 조금 덤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란불 켜주고 있는데요. 1%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코스피 안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기업,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한 큰 이슈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적 기대감이 현재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증권가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7.5% 현재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원전 테마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 첫 가스터빈 수출을 미국에 이제 하게 됐죠. 하지만 이 가스터빈 안에서 추가 수주 기대감이 나올 것이다라는 증권가들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호조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8%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살펴봤을 때 자동차 완성차 쪽은 좀 약합니다. 모두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선도 오늘은 좀 강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은 0.5%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살펴보시면 일단 제약바이오는 조금 선별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오늘 조금 약합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모두 각각 0.5%가량 그리고 1% 넘게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로봇주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비스용 로봇 그리고 제조용 로봇 안에서 이 테마가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3위권 다툼이 조금 치열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34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저점을 딛고 좀 올라오는 모습, 개장 초반 대비해서는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매도 규모가 외국인 쪽에서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포지션이 매수로 바뀔 수 있을지 오후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